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좀 지각했습니다. 오늘은 월말 정산 영상으로 돌아왔어요. 2026년 3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픽 도서 지금부터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입니다. 다카하시 게니치로의 은하철도 저 너머에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이 책은 아시는 분이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저도 제가 듣고 있는 그 수업의 교재로 이걸 읽게 됐거든요. 근데 이 책이 진짜 난해해요. 제가 다 읽었는데도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좀 모르겠는데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스페셜픽 도서가 됐으니까 제가 최대한 이 책의 매력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책은 어떤 인생의 의미,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너무 빨리 사라지고 변형되고 잊혀지고 하는 이 세계에서 내가 왜 살아야만 하나 그 이유를 찾게끔 도와주는 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알려주는 방식이 진짜 듣도 보도 못한 방식입니다. 되게 복잡한 액자형 구조로 돼 있고 약간 그 영화 에에올 보신 분들 알겠지만 수많은 멀티버스를 보여주는 느낌 같기도 하거든요. 소설의 시작부를 보면 이 세상에서 제일 고독한 남자가 등장해요. 이 남자는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 없고 너무 고독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 끝을 알 수 없는 긴 우주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미 되게 철학적인 게 이 고독한 남자가 내가 타는 우주선이 어떤 것이냐, 뭐가 들어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게 살아가기 위한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너가 어떤 병에 걸려있고 너한테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고 처자식 주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생각하며 어떤 신이 존재하고 이런 거를 너는 알고 싶은가? 아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심지어는 알고 싶지 않아 하며 필요 이상으로 알면 누구나 정신적인 평형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주여행에서 이제 필요한 수칙들을 알려주는데 하나, 수기를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너무 철학적인 게 수기를 쓸 때 날짜를 주의하라고 해요. 즉 몇 월 며칠이라든지 몇 년도 며칠째 이런 숫자들을 쓰면 계속 같은 숫자가 돌아오고 무의미하게 숫자가 누적되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다 보면 인간이 그 단조로움을 견딜 수 없을 때가 온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거 되게 좀 허를 찔리는 느낌 같지 않으세요? 되게 관성적인 삶에 좀 경종이 되는 느낌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책 하나가 어떤 삶의 의미를 물어보는 거대한 수수께끼처럼 되어 있어요. 아무튼 이 고독한 남자가 우주에 가서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한 아이의 아버지가 이 고독한 남자의 이야기를 전해주다가 우주에서 실종되거든요. 소설은 이 아버지의 아들이 은하철도를 타고 아버지를 찾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하철도 999처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은하철도를 타고 꿈을 꾸듯이 아니면 멀티버스를 보듯이 여러 사람의 인생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연작소설처럼 여러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되는데 이게 또 기가 막혀요. 예컨대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유동하는 사회라고 해서 계속 과거의 기억이 잊혀지는 사회. 내가 겪은 일, 내가 겪은 사람, 나의 직업 이런 것들이 계속 바뀌어서 아무런 의미도 없어지는 사회가 나오기도 하고요. 이런 비슷한 환경에서 이제 사람들이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서 글을 남길 거 아니에요? 이 무의미한 과거를 계속 글로 써서 남기는 대신 기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사람들, 내게 일어나지 않은 일을 쓰기로 결심하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되게 의미심장하죠. 제가 이 얘기들 중에 진짜 너무 인상 깊었던 게 겐지라는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남자는요 계속 살면서 어디선가 속도를 높여 계속 이 얘기를 듣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사는데 책을 읽다 보면 이 남자가 살아간다라는 느낌보다 사라진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초가 60개면 1분, 1분이 60개면 1시간, 1시간이 24개면 1일, 1일이 7개면 일주일, 일주일이 4개면 1개월, 1개월이 12개면 1년, 1년이 10개면 10년. 겐지는 아무도 오지 않는 주차장에 계속 서 있었다. 속도를 높여. 겐지는 환청을 향해 말했다. 무엇을? 속도를 높여. 이렇게 살다가 마지막 장면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겐지는 자신이 죽는다고 생각했다. 너무 일러. 속도를 높이는 게 이런 거였나? 너무 하는군. 겐지는 소리치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 도와주세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도 모르는 새 이 꼴이 되었다니. 이게 끝이라니. 너무해. 난 속았어. 운명하셨습니다. 하고 의사가 말했다. 노파가 울고 있었다. 그 울음소리가 겐지의 귀에 마지막으로 들린 소리였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지금 이거 읽으면서도 약간 좀
마음이 이상한데 되게 슬프고 좀 무섭고 충격적이었어요. 이런 얘기들을 이제 행방불명된 아버지를 찾는 그 아이가 멀티버스처럼 경험하게 되는데, 얘가 여러 가지 형태의 삶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계속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은 과거를 그리워하거나 아빠와 엄마를 추억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는지를 아는 일이야. 계속 이렇게 다짐하거든요. 이것도 인상 깊죠. 그래서 이 은하철도 저 너머에라는 책은 이렇게 파편적인 이야기들을 계속 여러분께 전해주게 되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렸어도 이 소설의 뭐랄까 기둥이 되는 플롯 이런 거 잘 모르시겠잖아요. 저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근데 계속 이렇게 알쏭달쏭한 상태로 삶의 어떤 의미와 무의미, 관성, 살아감과 사라짐 이런 걸 계속 건드려요. 그래서 읽고 나면 와 진짜 기분이 이상하다, 너무 압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책이 단순히 활자뿐만이 아니라 편집도 이렇게 막 되게 마음을 울리게 해놨어요. 압도적으로. 그래서 이 소설 오늘 들어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요상하고 너무 무섭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책 은하철도 저 너머에 이번 달 저희 첫 번째 스페셜 픽으로 소개했어요. 네, 두 번째 책입니다. 나스키시오의 니키입니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는 책이죠. 이 책은 제가 읽고 나서 바로 친구 빌려줘가지고 지금 실물이 없어요. 사진으로 대체합니다. 이 소설이 또 굉장히 어려운 지점을 건드리는 소설이었죠. 뭐냐, 그 사회적으로 환영받지 못하는 혹은 비난받는 정체성을 내가 타고났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문제를 되게 파격적인 소재와 함께 다루는 책입니다. 고등학생인 고이치는 시내에 갔다가 자신의 학교 미술교사인 니키가 한 지하 아이돌의 공연장에서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선생님의 대화를 엿들은 결과 그가 필명으로 만화를 연재하는 만화가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가 그리고 있는 만화가 미성년자들을 성적으로 그리는 19금 롤리타 만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학교 교사인 니키는 소아성애증을 타고난 사람이었고요. 자신의 용납될 수 없는 이런 욕망을 만화 속에 봉인한 채 한평생을 살고 있었던 거죠. 실제로 니키는 살면서 소아성애와 관련된 어떠한 범죄도 저지른 적이 없고 오히려 소아성애 범죄자들을 정말 마음 깊숙이 혐오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안전하게 봉인하기 위해서 결혼이나 연애 같은 삶의 보편적인 일들을 모두 포기한 사람이기도 해요. 소설은 이러한 니키와 아스퍼거 스펙트럼에 있는 고이치의 모습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이런 모습을 타고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자신도 뭔가 어찌할 수 없는 상태로 이미 태어났으니 살아야만 할 텐데 내 존재만으로도 사회가 혐오스러워하고 위협이 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거를 묻는 거죠. 소설의 이제 소재가 소재이니만큼 많은 논란이 있었고 저도 참 소개하기가 조심스러웠던 작품이지만 작가가 이 시대의 정상과 비정상, 평범한 다수, 대척점에 있는 소수, 그리고 이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려고 했었던 것이 보여서 저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이 소설은 제가 영상으로 더 자세히 소개해둔 게 있어가지고 위에 링크 걸어드릴게요. 나스키시오의 니키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다시 생각해도 진짜 너무 재밌게 읽었다, 최고였다 싶은 책이에요. 류츠신의 삼체입니다. 3권 중에 1권을 이번 달에 읽었어요. 이거는 진짜 명불허전, 유명한 데는 약간 이유가 있다. 이거를 실감한 책이고 최근에 읽은 SF 소설 중에 정말 최고이지 않았나 싶어요. 더 무서운 건 이제 이게 1권, 꼴랑 첫 번째 책이라는 거고 소문을 듣자니 2, 3권이 훨씬 재밌다고 해서 어떻게 더 재밌어질 수가 있지 하면서 기대 중입니다. 가급적 이 책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고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지만 그래도 저는 책을 소개해야 하는 입장이니까 간단하게나마 한번 소개해보겠습니다. 과학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기초과학을 연구하기 시작한 과학자들이 연쇄적으로 자살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경찰의 협조 요청을 받아서 이 사건을 함께 추격하는 나노과학자 왕мя오는 계속 이상한 상황들에 맞닥뜨리게 돼요.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초과학의 지식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 와 이거는 정말 마법이다, 초능력이다, 이 시대의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일들이 왕мя오 앞에 자꾸만 벌어집니다. 왕мя오는 이 사건을 추적하다가 두 갈래의 새로운 사건을 겪게 되는데요. 하나는 삼체라는 이름의 게임에 접속하게 된 일입니다. 이 게임은 VR을 뛰어넘는 지금의 기술로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현실적인 게임인데요. 게임의 목표가 뭐냐? 세계의 태양이 불규칙하게 떠올라서 자꾸만 멸망하는 삼체라는 문명을 구해내는 게 이 게임의 꼴이에요. 왕мя오는 이 삼체 게임을 진행하는 한편 천체물리학자 예원재와 만나게 됩니다. 예원재라는 인물은 과거 중국의 문화대혁명으로 아버지를 잃었고 과학의 진실이
정치적 열풍에 맥없이 사그라드는 모습을 보고 깊이 좌절한 인물이거든요. 그리고 외계 문명 탐사를 위한 비밀기지 홍안에서 평생을 근무하다가 지금은 은퇴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기초과학자들의 이상한 죽음, 그리고 삼체라는 이름의 게임, 그리고 이 세계의 염증을 겪으면서 살아온, 동시에 외계 문명 탐사 기지에서 일했던 예원제, 요 세 가지의 흐름의 이야기가 묶이면서 풀리는 게 바로 이 삼체 1권의 이야기인데요. 요게 진짜 입이 떡 벌어져요. 이 류츠신이라는 작가는 뭔가 이 작가야말로 외계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하여튼 경이로웠습니다. 작가가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대요. 그리고 과학의 언어에도 워낙 능통해서 책에도 과학적인 이론들이 굉장히 여러 번 자주 인용되거든요. 굉장히 절묘하게. 저도 과학을 워낙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 조금 어려움을 겪기는 했는데 요거 하나하나 알아보면서 읽는 과정이 재밌기도 했고요. 만약에 나는 이런 거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과학 이론이 있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이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주저없이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저도 이게 꽤 긴 책이어서 올해 안에는 읽어보자, 버킷리스트 이렇게 마음먹었을 정도로 좀 거창하게 생각했거든요. 마음속에 그만큼 허들이 있었는데 막상 읽고 보니까 그냥 시간 순삭이에요.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을 안 먹어도 그냥 읽혀지는 책입니다. 저는 지금 이거 넷플릭스 드라마로도 보고 있는데 드라마가 책을 못 따라와요. 그 정도로 압도적인 매력이 있었던 삼체였습니다. 참고로 이 책 읽으시면서 조금 어렵다, 해석 들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회에 걸쳐 진행한 삼체 라이브가 있어요. 그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거기다 이것저것 설명하고 또 해석해 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빅도서 삼체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슈테판 클라인의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 저한테 굉장히 의외의 즐거움을 준 책이거든요. 이게 제목만 보면 뭔가 그럴 것 같잖아요. 사람이 나이 들면 뭐 듣던 노래만 듣고 보던 영화만 보고 새로운 도전 안 하고 익숙한 것만 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뭔가 그 인간의 관성이나 경직성을 뇌과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이 책이 더 무게를 싣고 있는 부분은 인간의 뇌가 가진 이러한 버릇이 전지구적으로 큰 위기에 처한 다급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에 보면 인류가 나아지지 못하는 7가지 이유와 그럼에도 나아질 수 있는 방법, 요게 이제 부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진짜 위기다라고 하는 분야들 있잖아요. 환경 문제 뭐 옛날부터 그랬고, 우리나라 비롯한 지역들에서의 엄청나게 급속한 고령화, 저출산 문제 뭐 심각하고, 또 AI로 인한 급변화에 인류가 제대로 적응하고 있는가, 이것도 굉장히 떠오르는 문제가 됐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할 때 결국 필요한 것은 제도겠지만 이 제도를 만드는 것 또한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고 지금 촉각을 다투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지금 이 문제를 제대로 마주하지 못한다는 거, 이 이유는 뇌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착각 때문이라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뇌의 착각이 7가지가 있는데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인간이 충분히 현실주의자다. 하지만 작가는 뇌가 이 비효율을 극복하기 위해서 익숙한 패턴대로 세상을 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를 현실주의자로 만드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걸 보는 사람으로 만든다고 얘기해요. 작가가 다루는 또 하나의 착각은 낙관적인 뇌가 변화에 너그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인간의 낙관이 굉장히 조건적이라고 얘기해요. 즉 인간은 일반적인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더라도 그렇지만 그것이 나에게만은 별 상관이 없을 거라고 부분적으로만 낙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낙관이 손을 걷어붙이는 거를 방해하는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작가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고정관념이 옳지 않을 수 있다, 뇌의 작동 방식과는 다를 수 있다 라고 깨우쳐주는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놓인 위기를 제대로 보게 하고 관심을 끌게 하고 변화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런 거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봤기 때문에 되게 신선했고, 이런 책 참 너무 좋다, 좀 많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뇌과학에 관심 있는 독자뿐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활동, 환경운동, 사회학, 행동경제학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독자들까지 넓게 아우를 수 있는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슈테판 클라인의 뇌는 어떻게 변화를 거부하는가 였습니다. 네, 다음 책은 밀치아 엘리아데의 성과 속, 종교의 본질이라는 책입니다. 이거 제가 진짜 4월 내내 정말 열심히 읽은 책이거든요.
이 책이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픽 도서입니다. 이거 그냥 공부하려고 봤던 책인데 의외로 너무 재밌고 또 의미도 있었어서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어요. 이게 일단 종교학 책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종교가 없다, 관심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사실 종교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우리가 말하는 종교, 흔히 뭐 교회, 불교, 천주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이 책에서 얘기하는 건 우리가 흔히 성스럽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있잖아요. 어떤 장소나 행위? 그런 것들에 어떤 종교학적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는 책입니다. 제목이 성과 속이잖아요. 성스러운 것과 세속적인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엘리아드는 이 두 가지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방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가 없는 세속적인 인간에게는 지금 이 공간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땅, 국토의 일부, 부동산이라고 여겨지지만 종교적인 인간에게 어떤 공간은 과거의 종교적인 순간을 재현하고 기념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성스러운 공간이 된다는 거죠. 예컨대 뭐 어떤 종교적인 의례가 있다고 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되게 좀 미신적이고 허례허식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종교적인 인간은 그 의례를 통해서 예전 창조의 순간으로 돌아가고 그 순간을 기념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아낸다는 겁니다. 이 책이 단순하게 뭐 성과 속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는 책만은 아니고요. 현대인들이 잃어버린 어떤 감각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현대인들한테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부동산이고 일은 돈벌이고 시간은 스케줄이고 공간은 평수고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 인간이 계속 허무함을 느끼고 의미를 못 찾는 이유는 모든 것을 성스럽게 바라보는 시선과 방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관련된 부분 문장 하나 짧게 읽어드릴게요. 책의 문장 난이도가 어떻게 되는지 소개도 할 겸 탈신성화된 사회에서의 농업 노동과 한번 비교해보자. 탈신성화된 사회에서의 그것은 세속적인 행동이 되며 그것이 가져오는 경제적 이윤에 의해서 정당화된다. 땅은 이용되기 위하여 경작된다. 추구되는 목표는 이윤과 식량이다. 종교적 상징을 빼앗긴 농업 노동은 불투명하고 또 소모적인 것이 된다. 그것은 아무런 의미도 게시해주지 않는다. 인간이 종교적으로 되면 될수록 그는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안내해주는 모범적 모델을 더 많이 지니게 된다. 달리 말하면 그는 종교적으로 되면 될수록 실제적인 것에 더 많이 들어가며 무규범적이고 주관적이고 궁극적으로 탈선적인 행위 속에서 길을 잃을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다. 이런 부분 굉장히 좋지 않나요? 이게 뭐 종교를 믿어라, 종교적인 게 더 좋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책은 아니에요. 다만 인간이 자신의 삶에서 정말로 성스럽다, 이것만큼은 의미가 있다 라고 여길 만한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하는 책이어서 저는 굉장히 좀 새로운 시각으로 이 책을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저의 3번째 스페셜 픽으로 추천해드려요. 엘리아드의 성과 속 종교의 본질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젠더 부문 전문 기자인 박정훈 작가님의 책 차별을 훔치는 남자들입니다. 저는 이제 이 작가님의 전작들을 다 봐왔는데 이 책 보면서 제일 암담하고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책은 지금 이 시대의 젊은이들을 위시한 안티페미니즘 그것을 살펴보고 이것이 구조적으로 어떤 특징을 지니는지 어디서부터 어떻게 발현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정말 거대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제가 한동안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페미니즘 관련된 이슈에도 그렇고 되게 무기력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정말 너무 끝이 없는 문제고 너무너무 피로하고 나 자신이 너무 무력하고 그냥 다 꼴보기 싫다, 다 꺼져, 약간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정말 어쩔 수가 없는 게 내가 마주한 게 너무 거대한 문제여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페미니즘을 바라보고 다루는 방식, 아주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뭐 fem코, 인셀 사고 같은 것에 노출되는 아이들, 너무 뿌리 깊게 박힌 백래시, 맨박스 같은 것들, 분노의 방향이 뭔가 조금 비뚤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 그냥 좀 갑갑했어요. 너무 무섭고 좀 쉽게 희망을 생각하기가 힘들고 이런 무력감이 작가님의 의도는 분명히 아니었겠지만 참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다. 특히 너무 어린 친구들이 강하게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좀 암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서도 말하지만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남녀가 싸우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협이 되고 차별이 되는 과거를 바꿔보자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말 자체에 굉장한 오해가 씌워져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제가 인스타그램에도 올렸지만
얘기했지만 북토크 다녀온 그 다음 날에도 제가 쇼컷이라는 이유로 정말 입에 담지도 못할 페미니즘 그 비하 댓글을 받았거든요. 욕설 댓글을. 이런 거 너무 자주 겪는 일이다 보니까 진짜 갈 길이 너무 멀다라고 느껴지면서도 그래도 이런 담론이 계속 있고 또 힘을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기력을 잃지는 말아야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북토크에서도 확인해 본 바 저와 같은 이런 무력감과 피로감에 빠진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별을 훔치는 남자들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다혜 작가님의 오래된 세계의 농담이고요. 밀리 오리지널스에서 출간된 책이에요. 요거 고전 읽기와 관련된 에세이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고전을 종종 읽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잘 읽어내기도 하는데 요 독서가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끼치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책은 책이고 근데 나의 사고나 일상이나 시선에는 좀 변함이 없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 책 읽어보시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 책이 전반적으로 고전 작품과 내 일상, 내 삶과의 교류를 좀 도와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가 읽었던 고전 작품들을 토대로 내 삶을, 내 일상의 부분을 해석하고 재편집하는 힘을 주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이미 겪은 경험과 삶을 통해서 고전을 이해하는 데 힘을 주기도 해요. 특히 이 책에서 다루는 고전들이 뻔하지 않아서 저는 좋더라고요. 왜냐면 고전은 이미 너무 옛날부터 존재해왔기 때문에 이미 수많은 해석이 딸려 있어요. 주류라고 하는 해석이.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권위에서 벗어난 작품을 꼽거나 전형적인 해석에서 벗어난 의견을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에세이는 그런 형식을 벗어난 글들이 종종 보이고 책에 가깝지 않은 독자분들도 정말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에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좀 눈길이 가더라고요. 저도 이 책 읽으면서 지금 좋았던 책들 몇 개 새로 알게 된 고전들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장바구니를 또 쫑쫑따리 채우시면서 이 책을 재밌게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다혜 작가님의 책 오래된 세계 농담이었어요. 네, 다음 책 마지막 책입니다. 김영태 작가님의 제법 쓸만한 후회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증정 이벤트 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 읽어보기도 했고 제 친구가 이 책 궁금해서 또 바로 보내줬거든요. 근데 친구가 너무 좋았다고 계속 즐거웠다고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작가님이 굉장히 여러 직장을 거친 분이에요. 기자도 하고 은행원도 하고 기업 대표도 해보고 임원도 해보고 공무원도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에 수많은 취직과 이직과 퇴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어떤 유형별 사람들 그리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작가님만의 어떤 노하우들도 있을 거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현재가 조금 불안정한 분들, 불만족스러운 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여기에 속하지도 않고 저기에 속하지도 않고 뭔가 낑겨 있는 것 같은 분들, 이 나이에 뭘 좀 더 해보자니 겁나고 안 해보자니 나중에 후회할 것 같고 그래서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동병상련의 어떤 경험을 보는 것 같은 기분으로 이 책을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런 건 있어요. 저는 사실 이 책의 메시지가 조금 평이하게 느껴졌거든요. 도드라지는 어떤 특이점이나 관점 같은 게 저한테는 좀 덜 느껴졌는데 에세이라는 게 보통 독자의 삶과 작가의 삶이 제대로 조응했을 때 시너지가 나는 장르이다 보니까 이거는 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주 일상적이고 쉬운 문장 속에서 위로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잘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태 작가님의 제법 쓸만한 후회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026년 3월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모두 소개해드렸습니다. 제가 3월에 정말 마감을 열심히 하고 지금 약간 번아웃 같은 게 왔어요. 게다가 4월에 또 공교롭게 일정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망신창이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진짜 4월에는 좋은 책 많이 읽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여느 때처럼 좋은 책들과 함께 하다 보면 극복이 가능하겠죠. 열심히 읽고 또 공부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책들 많이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물러갈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